엄마! 문 열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냥 내 집을 판 거야. 엄마! 그 집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판다고요? 그 집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다.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않니? 하지만 엄마! 그 집 아버지가 저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날벼락처럼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라고 했던 거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모를 내팽개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이유가 있을까? 엄마! 그건 바빠서! 회사 일은 바빠도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었나 보더라. 어머님, 그걸 왜 저희한테 이렇게 따지세요? 저희가 명절에 못 왔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명절 하루 빠진 게 아니잖아. 내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낸 적 있니?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바빴지. 내게는 명절마다 죄송해요 한마디뿐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화를 내는 거니? 그 집은 내가 가족처럼 행동할 때까지는 너한테 맡겨둔 거야.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럴 이유가 없더라. 내 가족은 나를 기억하고 챙기는 사람이어야 하거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그렇게 처가에 잘했으면 처가에서 도와주겠지? 돼요! 엄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대출도 있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빚 갚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라고 했었지?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할게. 나도 힘들어.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나가.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희 이제라도 더 잘할게요! 진짜예요! 늦었어. 내가 그 말했어야 할 때는 아버지가 떠난 첫 제사 때였어. 그때라도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하지만 넌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72세 김말순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책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좋아서 은퇴한 지금도 서점을 정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책도 정리하고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커서 출가를 하고 부모가 늙으면서 어느 정도 자식 노릇을 할 거란 기대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 제가 아들, 딸로 인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서점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서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남편 덕분에 가게도 정성 들여 꾸몄고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삶의 큰 기쁨이었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5년 전에, 딸을 3년 전에 출가시키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먼저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그러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구급차를 부르고 손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향을 피우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남편이 언제든 다시 집에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남편을 보내고 난 후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들은 처음엔 걱정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후 집에는 왕래도 자주 없던 아들이지만 엄마가 힘들다 하면 모른 척 하겠나 싶었지요. 저는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 좀 있는데 엄마 혼자 갚기엔 벅차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하기 전에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드릴 형편 아니라고 말씀드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힘들다고. 아들이 사는 곳은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새 차도 외제차였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명품 가방을 올리며 행복한 일상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한테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그래도 너희는 둘이서 벌고 내가 서점에서 버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리고 내가 하는 서점도 좀 있으면 이내 것 될 거고 어머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너희가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집도 아버지 집이잖아. 제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 가정을 꾸려가기도 벅차요. 솔직히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도와드릴 여력이 안 돼요. 그때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아들은 대출을 받아서 처가에서 집을 사는데 보태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가 필요하다니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기다려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너도 빠듯하잖니? 그래도 엄마 혼자 힘들게 하긴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큰 돈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딸도 교사로 일하며 겨우겨우 적금을 모으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힘들어도 부모를 돕겠다는 그 마음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딸이 보내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남은 돈은 제 연금과 서점 수익으로 조금씩 메워 나갔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차로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에라도 들러서 얼굴을 비추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때문인가 싶어 보니 아들은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아버지를 도와 성묘도 가고 제사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이 되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처가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 점심만 먹고 갈게요. 이 말이 아들과 며느리의 명절 인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처가도 챙겨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땐 그나마 얼굴이라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잠깐 들러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전부였지만 그나마 그것도 위안이 되었지요.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에게 다시는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사가 처음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이번 주 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니? 그런데 돌아온 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에 처가 쪽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제사상이 차려진 작은 거실에서 향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들의 자리도 며느리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커녕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혼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딸이, 아들의 부재를 애써 모른 척하던 딸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오빠를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도 씁쓸하게,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가며 좋은 재료를 찾느라 시장을 몇 바퀴씩 돌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제사상이 휑하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혼자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사날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사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기름 위로 튀었고 부엌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옆에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기다릴래?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라서 제사를 안 지내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온 걸까? 3년 만에 처음 찾아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걸 보면서 그 말을 하려고 온 걸까? 순간 서운함을 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건 너희 사정이지.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야.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대답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부엌에는 기름 튀는 소리와 음식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제사 음식 준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제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오고 싶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구나. 며느리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찾아왔어요. 사위도 같이 와서 무겁고 힘든 일도 거들어줬어요. 그런데도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넌 출가 외인이야. 시댁에도 잘해야지. 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시댁에서도 엄마 먼저 챙겨드리라고 말씀하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위에게 더 신경을 쓰고 딸에게는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딸은 오빠와 새언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시댁과 사위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시댁에 더 자주 가고 사위에게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딸이 한 번은 그러더군요. 엄마, 오빠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시댁에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딸이 시댁에서 잘하는 건 좋은데 혹시 오빠처럼 될까봐 걱정되더군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와서 나를 챙기던 딸마저도 언젠가 발길을 끊어버리면 어쩌나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쩜 점점 제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들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다소 초조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대출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이미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엄마, 저희가 갚을 거예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내 이름을 빌려준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절대 담보로 집 잡히지 마. 내 집은 내 집이고 빚은 함부로 지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절대 안 된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힘들어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힘들다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야. 내 도움 없이도. 너희 부부 잘 살아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더 이상 너희들이 내게 할 말은 없어. 엄마, 아들은 절박하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갈 때쯤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딸이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공항버스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에서 짐 가방을 끌고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나누어 끌고 활짝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막 돌아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순간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저는 거기 그대로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그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굳어버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돈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보셨어. 그래서 택시 타자고 했잖아. 그 말이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밉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부담스러웠는지 며느리는 급하게 사돈 쪽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사돈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만 대충 하고는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아들은 움찔하더니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디 갔다 왔어? 아들은 난감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처가 쪽에서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바쁘다더니 여행 갈 시간은 있었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버지 제세에 오기는 하니 이번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들 지내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작게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금융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첫째였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애한테는 좋은 집을 하나 물려주자. 그 말대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지요. 그리고 남편은 아들한테 줄 것이니 제 명의로 하자고 했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십 년 후 그곳이 재개발되면서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 집에서 살도록 해주었지요. 결혼하고 집세까지도 아끼고 모으라는 마음이었고 언젠가는 그 집을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딸은 둘째였지만 사랑이 덜하진 않았어요. 다만 형편상 딸에게는 작은 빌라 한 채만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충분해. 나중에 내가 더 잘 살게. 그렇게 말하던 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잘 자리 잡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 집 아드님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내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더 이상 제 집에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 같아서요.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실 건가요? 네. 최대한 빨리 팔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은 지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결국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문을 닫고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찾아오는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오면서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으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냥 내 집을 판 거야. 엄마! 그 집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판다고요? 아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꽉 쥐고 분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다.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않니? 하지만 엄마, 그 집 아버지가 저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날벼락처럼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라고 했던 거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모를 내팽개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이유가 있을까? 엄마, 그건 바빠서. 회사 일은 바빠도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시간은 있었나 보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저희한테 이렇게 따지세요? 저희가 명절에 못 왔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는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절 하루 빠진 게 아니잖아. 내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우리 집에서 제사 한번 제대로 지낸 적이 있니?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바빴지. 내게는 명절마다 죄송해요 한마디뿐이었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화를 내는 거니? 그 집은 내가 가족처럼 행동할 때까지는 너한테 맡겨둔 거야. 하지만 이제 보니 그럴 이유가 없더라. 내 가족은 나를 기억하고 챙기는 사람이어야 하거든. 그러자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그렇게 처가에 잘했으면 처가에서 도와주겠지? 돼요. 엄마! 아들이 다시 화를 내며 말을 잇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대출도 있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빚 갚아달라고 했을 때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라고 했었지? 며느리는 흠칫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할게. 나도 힘들어.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나가.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이제라도 더 잘할게요. 진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어. 내가 그 말했어야 할 때는 아버지가 떠난 첫 제사 때였어. 그때라도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하지만 넌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포기한 듯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다음 날, 이번에는 사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사돈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불편한 기색이었고 안사돈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건 아니죠. 안사돈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애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팔아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은 당장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사돈댁에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우리가 왜요? 제 아들은 그 집 아들 된 지 오래고요. 그 집 아들 노릇하는 제 아들과 며느님이 제사를 챙긴 적이 있나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지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온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따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안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갑자기 내쫓아버리시면 그렇게 갑자기 사돈댁 자제분들이 먼저 저를 외면한 게 먼저 아닙니까? 사돈 어른이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아내를 말렸습니다. 됐어. 여기서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사돈도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그 말을 남기고 사돈 부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 부부를 보내 난리를 친 후 며칠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아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변할게요. 다시는 엄마 서운하게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너무 저희 집만 챙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아니에요. 진짜 달라질게요. 엄마,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은 손을 떨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늦었어. 집은 이미 팔렸어. 새 주인도 계약 끝났고 다음 달에 입주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돌릴 수 있는 게 없어.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선택한 삶이었잖아.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어.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켜볼 거야. 내가 정말 변하는지, 아니면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지. 그래도 아파트는 비워줘야겠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결국 팔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하늘은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 비를 억수같이 쏟아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축 처진 어깨로 상자를 옮겼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짐을 실었습니다. 결국 둘 다 대출을 받아 작은 평수의 전세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처가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아들이 현실의 무게를 체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끝까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변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제법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도 오고 제사 때도 참석했습니다. 생일날에는 음식을 차려주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딸과 함께 전을 부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더 자주 찾아뵙고 제사나 명절에도 꼭 참석할게요. 어머님께서 외롭고 힘들지 않으시도록 노력할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일이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가야 해서요. 그리고 결국 남편 기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어려웠나 봅니다. 저는 5년 동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들이 정말 변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 하는 걸 봐서 딸과 공평하게 분배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 노릇을 하려는 건 우리 세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겠지요. 늙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에게 끝까지 희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설정을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